오늘 이슈를 소개해 주실 여러분 중앙대학교의 허재환 교수님,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귀에 솔깃한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큰 원칙이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자, 지난 5년 동안 MB정부죠. MB정부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지난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에 일어났던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집 가진 사람, 집이 없는 사람, 그리고 집을 짓는 사람 모두에게 잃어버린 5년이었다. 왜 그랬을까요? 집 가진 사람부터 볼까요? 주택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수도권은 11% 하락했는데 지방은 29% 오히려 올랐습니다. 물론 수도권이라고 다 집값이, 모든 집이 다 집값이 내려간 건 아닙니다. 일자리가 많이 있는 지역들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내려갔지만 적어도 60%에 가까운 수도권의 집들은 다 집값이 내려갔고요. 평균 집값이 내려간 집들은 8, 9천만 원씩 손실을 봤습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과천의 경우는 전국을 통틀어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입니다. 이처럼 집값이 하락하다 보니까 하우스푸어 중에서 최악의 하우스푸어가 이른바 깡통주택으로 변한 하우스푸어입니다. 깡통주택은 아시겠습니다만 자기 집을 경매에 넘기더라도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의 집을 의미합니다. 약 20만 호가 깡통주택으로 전락을 했고요. 이 중에 거의 18만 호는 수도권입니다. 다음. 주택 거래도 급감했습니다. 가격이 내려간 것도 문제지만 거래가 너무 안 됩니다. 주택 거래가 60%의 거래가 감소를 했습니다. 평균 수도권에서 70만 건이 거래되다가 지난 5년 동안 평균적으로 27만 건이 거래되었습니다. 다음. 그 결과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3달에 한 번 정도 계약서를 쓸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됐고요. 이 직격탄은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 중에서, 세수입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른바 취득세입니다. 주택 거래할 때 받아내는 세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57%가 이 취득세에서 오는데 이것을 거의 못 받다 보니까 올해도 경기도의 추정에 약 6천억 원의 세수가 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게도 잃어버린 5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도 잃어버린 5년입니다. 왜? 신규 주택이 분양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3만 5천 가구, IMF 때의 미분양보다도 더 많습니다. 이 미분양의 또 다른 직격탄은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이 건설 산업에 종사하는 177만 명 중에서 60%가 우리 사회의 가장 가난한 이른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우리 오늘 참석하신 김문수 지사님이 이런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새벽 인력시장, 성남 새벽 인력시장을 찾아가셔서 위로했던 사진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언론화되지 않고 정책화되지 않지만 이분들이 가장 큰 미분양의 희생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집이 없는 사람들은 주택 임대료의 급등 때문에 힘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전세 가격이 올라갔는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피부로 느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또 다른 문제는 이런 전세 가격의 급등이 전세 가격의 추가 부담감을 낼 수 없는 세입자들이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월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월세 시장으로 밀려가야 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나는 이런 능력도 없는가를 자조하면서 넘어가는 이 사회적 분위기를 주택시장이 잉태시켰습니다. 왜 집을 가진 사람,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 그리고 집을 짓는 사람, 하다못해 지방정부에게도 잃어버린 5년이 됐는가? 정책의 잘못인가? 지난 MB 정부 5년 동안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규제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그 뒤를 이어받은 MB 정부는 모든 규제를 가능하면 풀고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집값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전세는 지속적으로 올랐습니다. 단순히 정책의 탓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보다 근본적인 원리, 원칙, 흐름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이전에 부동산 시장을 움직였던 가장 큰 패러다임은 이른바 부동산 불패신화입니다. 부동산 불패신화란 부동산은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라는 믿음,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가격은 언젠가는 올라간다는 확신, 그 확신이 작동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저는 부동산 변동성의 일상화라는 용어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무조건 내려갈 거다,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처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이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고 부동산이 계속 가격이 올라만 가는 자산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마치 주식시장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여기 보이는 이 그래프는 마치 주식 가격처럼 보이죠? 그러나 서울의 엄마 아파트의 시세를 나타내는 가격표입니다. 2004년에 6억이었던 아파트가 정확하게 2년 뒤에 더블 11억이 됐다가 다시 8억으로 미끄러지고 10억으로 올라갔다가 지금은 7억 5천만 원이 되는 이 몇 년 사이에 주식시장처럼 부동산 가격도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저희들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같이 짚어볼까 합니다. 다음. 첫 번째는 절대 인구가 감소합니다. 즉 주택을 사겠다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2020년부터입니다. 다음. 초고령 사회의 진입. 이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는 일하는 사람보다 놀고 먹는 사람이 더 많은 사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서 노령자들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집을 살 여력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다음. 그런데다가 우리 젊은 세대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저성장의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여기에 더하여 우리가 높은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빌린 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부채로 돌아왔고 그 부채로 인해서 우리의 부동산 구매력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이미 우리 부동산 구매력 지수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는 이 그래프가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처럼 집을 살 수 있는 사람, 집을 살려는 사람,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줄어드는 데 비해서 아직도 전국 곳곳에 약 4억 평 가까운 땅에 집들이 지어지고 있고
집을 지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수도권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과잉 공급이 예상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런데다가 우리 젊은이들은 부동산을 더 이상 기성세대들처럼 가장 안전한 투자 수단으로, 가장 바람직한 투자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통계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55세의 장년층들은, 노인층들은 자기의 전 재산의 70%를 부동산에 묻어두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젊은이들, 35세 미만의 젊은이들은 자기의 전 재산의 60%를 주식이나 예금, 채권 같은 금융자산에 묻어두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줄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줄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지고 집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시대에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불패 신화가 존재하던 과거의 시장이 아니고 새로운 시장으로 바뀌고 있고 지금 그 전환기에 우리가 잃어버린 5년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이처럼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던 원칙이 달라지면 정책 대응도 달라져야만 합니다. 이런 여건에서 경기도는 어떤 정책을 가져가야만 할까요? 이것이 오늘 이 정책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가 공감대를 얻으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